경제적으로 쇠락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자원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막 돌아온 기사 카루주.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한한 영광도 편안한 쉼도 아니었다. 아름다운 아내가 옛 친구이자 세상을 떠난 아들의 대부 르그리에게 유격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행위에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게 과연 진실일까? 명예를 위해 펼쳐지는 치열한 재판,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야 할 또 하나의 결투가 그를 맞이한다. 이 결투는 인류 역사의 최후의 결투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설 하나를 읽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라스트 듀얼이라는 소설입니다. 라스트 듀얼은 한 강간 의혹 사건을 두고 중세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일반적인 재판 대신 합법한 결투 재판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고자 했던 한 실제 사건에 중점을 둔 이야기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 역사적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든 역사가가 스릴러적 요소를 결합해 재탄생시킨 매력적인 이 역사소설은 지도 및 도판과 인용을 비롯한 풍부한 사료와 간결한 문장으로 이뤄져 대단한 몰입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리들리 스콧이 감독을 맡고 맷 데이먼이 주연으로 나오며 현재 상영 중에 있는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의 원작 소설이기도 합니다. 소설과 영화를 비교하며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소설 초반부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프롤로그. 1386년 크리스마스에서 며칠 지난 날의 추운 아침, 두 명의 기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결투를 구경하기 위해 몇천 명이나 되는 군중이 파리의 한 수도원 뒤쪽에 있는 넓은 공터를 가득 채웠다. 장방형 결투장은 높은 나무 울타리로 에워싸여 있었고 그 주위를 창으로 무장한 위병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18살의 프랑스 국왕 샤를 6세는 결투장 한쪽에 설치된 호화로운 관람대에서 신하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결투장 주위에는 엄청난 수의 구경꾼들이 운집해 있었다. 전신 갑옷으로 몸을 감싸고 허리에 장검과 단검을 찬 두 기사는 결투장 좌우 끄트머리에 하나씩 있는 육중한 출입문 바로 앞에 거치된 왕자를 닮은 의자에 앉은 채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출입문 옆에서는 각자의 종자들이 흥분해서 말굽을 구르는 군마의 고삐를 잡고 대기 중이었고 결투를 할 기사들이 방금 선서를 마친 곳에서는 사제들이 제단과 십자가를 황급히 치우고 있었다. 의정관이 신호를 보내는 즉시 기사들은 군마에 올라탄 후 찌르기 전용의 마상용 장창인 랜스를 꼬나잡고 결투장 안으로 돌진할 것이다. 그러자마자 위병들은 출입문을 쾅 닫고 두 사내를 견고한 방책 안에 가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무자비한 결투에 돌입하게 된다. 도망칠 곳이 없는 결투장 안에서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움으로써 자신이 한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들 사이의 다툼에 신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흥분한 군중의 시선은 두 용맹스러운 기사와 화려하게 치장한 신하들을 거느린 젊은 왕뿐만 아니라 한 여성을 향해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은 상복을 두르고 역시 위병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검은 천으로 뒤덮인 높다란 처형대에 홀로 앉아 결투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군중의 시선을 느끼며
곧 시작될 시련에 대비해서 마음을 굳게 다지려고 노력하며 그녀는 평평하게 다져진 넓은 결투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운명이 피로 각인될 장소를. 만약 이 결투 재판에서 그녀의 챔피언이 적수를 죽여 승리를 거둔다면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죽임을 당해서 결투에 진다면 그녀는 거짓 선서를 한 죄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이날은 순교자 성 토마스 베케트를 기리는 축일이었고 군중은 축제 분위기에 한껏 취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 중 다수가 이 목숨을 건 처절한 결투에서 한 사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한 여자가 처형당하는 광경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리 시내의 종들이 일제히 울리며 시각을 알리자 국왕 직속 의정관은 결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손을 들어 올리며 정숙을 명했다. 결투에 의한 재판이 바야흐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1부 1. 카루주 14세기에는 기사나 순례자들이 파리나 로마에서 성지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려면 몇 달이 걸렸고 수도사나 상인들이 유럽을 횡단한 후 실크로드를 따라 머나먼 중국까지 가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인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게다가 유럽 자체도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밀물처럼 몰려온 이슬람 기병들에 의해 거의 정복당하기 직전까지 갔다.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몰려온 이슬람 세력은 시칠리아와 에스파냐를 석권했고 프랑스의 투르까지 진출해서 기독교도들과 칼을 맞대고 싸운 뒤에야 겨우 퇴각했다. 14세기가 될 무렵 기독교국들은 이미 600년 이상을 이슬람의 위협에 노출된 채로 살아왔고 이교도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여러 번 십자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공통의 적에 대해 단결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기독교국들은 종종 자기들끼리 싸우곤 했다. 유럽의 왕이나 여왕들은 형제 자매와 친척들끼리의 혼인을 통해 혈연을 확장했고 왕위와 영토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며 전쟁을 벌였다. 서로 반목하는 유럽의 군주들 사이에서 전쟁이 빈발하면서 수없이 많은 도시와 농지가 초토화되었고 그곳에 살던 민중은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었다. 그 결과 거액의 빚을 지게 된 통치자들은 세금을 올리거나 주조하는 주화의 질을 떨어뜨려 자금을 확보했고 급기야는 만만한 희생자인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했다. 유럽 중앙부에 자리 잡은 프랑스 왕국은 남북을 종단하려면 22일, 동서를 횡단하려면 16일이나 걸리는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세 프랑스의 근간을 이루던 봉건 제도는 거의 10세기 동안이나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프랑스는 기원 후 5세기에 고대 로마 제국의 갈리아 지방에 폐허해서 건국되었고 9세기에는 에스파냐를 점령한 이슬람군에 대한 샤를마뉴의 요새가 되어 주었으며 14세기 초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십 년 후 운명의 여신은 프랑스를 저버렸고 프랑스 왕국은 생존을 건 필사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했다. 1339년에 잉글랜드군이 도버 해협을 건너 프랑스에 침공하면서 훗날 백년전쟁이라고 불린 길고 파멸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346년에 잉글랜드군은 크래시 전투에서 프랑스 기사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병들을 격파하고 항구 도시인 칼레를 점령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벌어진 푸아티에 전투에서 수많은 프랑스 기사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고 국왕인 장 2세는 잉글랜드군의 포로가 되어 런던으로 압송되었다. 잉글랜드는 장 2세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광활한 프랑스 영토와 다수의 잉글랜드 귀족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금화로 300만 에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몸값을 강요했다. 국왕을 포로로 잡힌 데다가 엄청난 몸값을 요구당했다는 사실에 좌절한 프랑스는 내전 상태에 빠졌다.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은 장 2세를 배신하고 침략자인 잉글랜드군 편으로 돌아섰고 한층 더 무거워진 세금에 격분한 농민들은 무장 봉기에서 영주를 살해했고 불만이 극에 달한 파리 시민들은 도당을 짜고 반목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서로를 살육했다. 만성적인 가뭄과 흉작도 민중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켰다. 게다가 1348년에서 1349년에 이르는 시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이 야산에 널렸고 도시의 노상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흑사병은 약 10년 단위로 재유행하며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대의 화가들은 검은 죽음이 국토에 만연하는 상황을 거대한 큰 낫을 들고 수위로 몸을 감싼 채 지상을 활보하는 해골로 묘사했다. 수없이 많은 마을의 종탑에서 흑사병이 발발했음을 경고하는 검은 깃발이 나부꼈다. 시는 프랑스를 완전히 저버린 것처럼 보였다. 1378년 로마와 프랑스 추기경들의 대립으로 촉발된 서방교회 대분열은 전 유럽을 진감케 했고 기독교국들은 각각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이끄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혈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로마 교황은 사리사욕에 의해 시작된 잉글랜드군의 잔인한 프랑스 침략 전쟁을 축복하기까지 했고 잉글랜드의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이 새로운 십자군 운동에 참가하라고 설교하며 프랑스의 이단자들을 도륙하는 성전의 자금을 염출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다. 정복 전쟁에 착수한 잉글랜드군 뒤를 따라 유럽 전역의 범죄자와 무법자들이 프랑스 국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자유용병을 의미하는 루티에 또는 신의 재앙이라고 불리던 이 사나운 사내들의 무리는 전원지대를 제 집처럼 활보하며 성읍이나 마을을 약탈했고 민중을 협박해서 곡물을 강탈했다. 이런 폭력과 무질서의 와중에서 프랑스는 미친 듯이 스스로를 요새화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토벽을 쌓고 그 주위에 방어용 도랑을 팠다. 궁지에 몰린 농민들은 농가와 헛간 주위를 석탑과 물을 채운 해자로 에워쌌다. 성읍이나 수도원들은 원래 있던 방벽의 높이와 두께를 늘렸고 성당은 마치 성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될 때까지 요새화되었다. 전쟁이 촉발한 유혈 충돌과 서방교회 대분열이 부추긴 성전에 대한 갈망은 셀 수 없이 많은 만행으로 이어졌다. 신을 섬기는 수녀원조차도 이것을 피할 수 없었다. 1380년 7월 브르타뉴 반도에서 무자비한 습격을 되풀이하던 잉글랜드군 병사들은 한 수녀원으로 쳐들어가서 수녀들을 강간하거나 고문했고 습격이 끝날 때까지 위안거리로 삼기 위해 불운한 수녀들 중 일부를 잡아갔다. 1380년 가을 프랑스 국왕 샤를 5세가 사망하자 11살이었던 아들 샤를 6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당시의 프랑스 국토는 현대 프랑스의 3분의 2에 불과했고 통일된 국가라기보다는 개개의 봉건 영주들이 지배하는 봉토들을 누덕누덕 기운 연합체에 가까웠다. 어린 왕에게는 질투심이 많은 5명의 숙부가 있었는데 왕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섭정 역할을 맡은 이들은 각기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밖의 지역은 적군에게 점령되어 있었다. 부르고뉴 지방은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숙부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용담공 필리프의 영지였고, 그는 머지않아 프랑스 왕국 자체에 맞먹는 왕조의 창시자가 될 운명이었다. 앙주 지방은 왕의 또 다른 숙부인 루이 공작의 영지였다. 프로방스는 독립국이었으며 아직 프랑스의 일부가 아니었고, 귀엔 지방 일부는 잉글랜드군의 지배하에 있었다. 브르타뉴는 거의 독립된 공장령에 가까웠고, 노르망디에서는 여전히 침략자인 잉글랜드군이 들끓고 있었다. 잉글랜드군은 노르망디를 발판 삼아 프랑스 전토에 대한 습격을 되풀이했고, 프랑스 왕가의 등을 돌린 수많은 노르만인들을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병사들과 병기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전략 요충지 칼레는 오랫동안 잉글랜드군의 보루로 기능해왔고, 프랑스의 심작인 파리를 날카로운 단검처럼 겨누고 있었다. 대립하는 자들과 적군으로 에워싸인 상태에서 이 소년 왕은 이론상으로는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다스리는 신민들은 크게 보아서 각각 전사와 성직자와 노동자에 해당하는 세 개의 사회계층으로 나뉘었다. 당시 표현을 빌리자면 싸우는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일하는 자였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일부는 성읍 내 상점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지만, 대다수는 현지 영주의 장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노들이었다. 전시에 영주의 보호를 받고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약간의 농토를 받는 대가로 그들은 영주의 밭을 경작하고 수확했으며, 그의 난로에 뗄 장작을 패고 농작물과 가축을 소작료로 바쳐야 했다. 태어난 고향 땅에 묶여있는 이들은 현지의 방언을 말했고,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살아갔으며, 자신이 어떤 국가의 일원이라는 의식 따위와는 거의 인연이 없었다. 농노들이 영주를 섬겼던 것처럼 영주 역시 자신의 주군을 섬겼다. 하급 영주 중에는 얼마 안 되는 봉지만을 가지고 있는 기사도 있었지만, 상급 영주인 백작이나 공작의 경우는 광활한 봉토를 소유하고 있었다. 봉신이란 자신보다 상급자에게 신종과 충성의 서약을 함으로써 주군과 신하의 계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한다. 충성 서약식에서 봉신은 무릎을 꿇고 깍지 낀 양손을 주군이 될 사람의 양손 사이에 넣고, 주군이시여, 나는 주군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는 일어서서 입에 주군의 입맞춤을 받고 평생 주군을 섬길 것을 맹세하는 시기였다. 이런 의식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호유대를 강화했다. 평생 계속되는 주군과 봉신 사이의 관계는 주로 토지에 기반하고 있었다. 봉건법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영주가 아니며, 영주가 없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지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곡물뿐만 아니라 현금이든 현물이든 간에 실익이 있는 소작료를 제공해 주었고, 갑옷을 입은 기사들과 중기병들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토지는 봉건 귀족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과 권위의 주된 원천이었고, 가문의 이름과 함께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영속적인 것이었다. 이토록 큰 가치를 가진 토지는 갈망의 대상이었던 탓에 이런저런 알력과 치명적인 반목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리고 노르망디만큼이나 토지를 두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곳은 없었다. 노르망디는 고대부터 유혈로 점철된 투쟁의 교차로였다.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군과 잉글랜드군이 충돌하기 훨씬 전에
켈트족은 노르망디에서 로마 군단과 맞서 싸웠다. 로마 군단은 프랑크족과 싸웠고 프랑크족은 바이킹들과 싸웠다. 북방인이라고 불리던 바이킹들은 최종적으로는 노르망디에 정착했고 프랑크족의 토지와 아내들을 빼앗고 프랑스어를 말하는 노르만인이 되었다. 서기 911년에 창립된 노르망디 공작가는 프랑스 왕가의 봉신이 되었다. 1066년에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은 기사단을 이끌고 도버 해협을 건넜고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헤럴드 왕의 군대를 무찌른 후 스스로 잉글랜드 국왕으로 등극했다. 후세의 역사서에 정보광 윌리엄으로 기록된 바로 그 인물이다. 잉글랜드 왕이 된 노르망디 공작의 위세는 프랑스 왕의 그것에 맞먹었다. 향후 1세기 반에 걸쳐 번창한 성읍들과 부유한 수도원들을 다수 보유한 노르망디의 반은 잉글랜드 왕가의 소유로 남게 된다. 1200년대 초에 프랑스 국왕은 길고 힘든 전쟁을 치른 끝에 노르망디 대부분을 잉글랜드 국왕으로부터 재탈환했다. 그러나 노르만인의 피를 물려받은 잉글랜드의 왕들은 여전히 노르망디 정복의 꿈을 버리지 못했다. 게다가 노르망디의 대귀족 가문 다수는 프랑스화하기 전에는 노르만인이었기 때문에 잉글랜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고 변화의 징조를 찾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백년 전쟁이 발발하고 잉글랜드군이 노르망디를 재정복하기 시작하자 노르만인 귀족들 다수는 프랑스 왕을 배신하고 잉글랜드의 침략자들과 동맹을 맺었다. 1380년에 샤를 6세에게 충성서약을 한 노르만 귀족들 중에는 카루주라는 이름을 가진 오래된 가문이 있었다. 당시 60대의 기사였던 장드 카루주 3세는 백년전쟁 발발 시에 성년의 달에서 노르망디를 침략한 잉글랜드군을 상대로 이미 여러 번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는 백전노장이었다. 기사 자규를 가지고 있었던 카루주 3세는 페르슈 백작의 봉신이었고 주군인 백작은 그를 전략 요충지이자 만인의 선망을 받는 벨렘성의 방위를 책임지는 성주로 임명했다. 카루주 3세는 프랑스 국왕이 임명한 벨렘의 자작이기도 했는데 백작의 부관을 의미하는 이 지위는 잉글랜드의 주 장관인 샤이어 리브, 즉 셰리프에 상당하는 행정직이다. 1364년에 장 3세는 잉글랜드군의 포로로 잡힌 프랑스 국왕의 몸값을 염출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협력했다. 만인의 존경을 받던 이 기사는 명문 귀족 출신의 귀부인인 니콜드 부샤르와 결혼해서 적어도 3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의 가문의 고향은 노르망디 남부의 요충지 알랑송에서 북서쪽으로 15마일쯤 떨어진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카루주라는 이름의 요새화된 성읍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카루주가는 유혈과 폭력의 기운으로 점철된 가문이었다. 이를테면 카루주 가문의 조상 중 한 명인 랄프 백작이 어떤 여자 요술사와 사랑에 빠져서 숲속의 작은 공터에서 그녀와 미래를 거듭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질투에 눈이 먼 백작의 아내가 단검을 쥐고 그곳에 있던 연인들을 습격했을 때까지 말이다. 다음날 그곳에서 목을 따인 백작의 시체가 발견되었지만 백작 부인은 얼굴에 생긴 기묘한 빨간 자국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피해갈 수 있었다. 얼마 후 그녀는 카르리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는데 카르리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 어머니와 똑같은 빨간 자국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그는 카를르 루즈, 즉 빨간 얼굴의 카르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7대에 걸쳐 이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이 얼굴에는 줄곧 빨간 점이 나타났고 이 현상은 백작의 연인인
여자 요술사의 분노가 누그러진 8대가 되어서야 멈췄다고 한다. 이 카를르 루주라는 이름이 변해서 후대의 가명인 카루주가 되었다는 것이 이 전설의 골자이며 빨간색과 인연이 깊은 가문답게 카루주가의 문장에도 진홍색 바탕에 은빛 백합이 아로새겨져 있다. 카루주 가문의 폭력적인 역사는 민간 전설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 혈통에서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꾸준하게 배출되었다. 카루주 가문 초기의 영주였던 로베르드 빌레르는 1200년대 초에 당시의 프랑스 국왕이었던 필리프 2세의 휘하에서 노르망디를 탈환하기 위해 싸웠다. 1287년에 그의 후손 중 한 명인 리샤르드 카루주는 어떤 결투 재판의 보증인이 되었고 피보증인인 결투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대신 싸울 것을 맹세했다고 한다.